블랙 커피, 블랙 커피, 블랙 커피, 블랙.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覚えますよね。てか覚えますよね。てかもう覚える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ハングルを使った本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妹に貸してちょっと今ない状態なんですけど、この本を使ったんですね。この本を選んだ理由は別に特になくて。会話にならないじゃん。だから냉장고 예쁘다. 냉장고 귀여워. 냉장고 미친놈. 냉장고 미친놈. 미친놈. 일본 학생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지는 한국어 열풍에 일본 교육계가 초비상입니다. 새벽 2시에도 커뮤니티에 한국어 게시물이 1분당 800개씩 올라옵니다. 지역 방송은 학생 주도 대유행이라 부르고 프로필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눈치 보인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옵니다. 한글로만 대화를 해서 소외시키는 신종 따돌림 현상까지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한글 모르면 뒤처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인기인지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0.8초. 단 0.8초가 우리를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와세준입니다. 오사카 공립정보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특히 FPS 장르에서는 꽤 실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현재는 학교 e스포츠 동아리에서 팀 리더를 맡고 있어요. 전국 e스포츠 예선 결승전 막판이었어요. 스코어는 14대 13. 우리가 한 라운드만 더 이기면 본선 진출이었죠. 그런데 수색을 맡은 사토의 헤드셋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몇 분 전부터 잡음이 심하더니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토가 채팅으로 급하게 썼습니다. 준 2시 방향 AWP. 저격총을 든 적이 2시 방향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팀원 셋이 그쪽으로 돌격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사토는 이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죽어서 관전 모드였기 때문에 저만이 이 정보를 살아있는 팀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죠. 저는 서둘러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2시 방향의 적이라고 쳐야 하는데 적과 발음이 같은 한자 옵션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여러 옵션이 세로로 나열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순간 보고 한자를 골라 바로 엔터를 눌렀는데 그 순간 헤드셋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총격에 팀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쏜 거야? 팀원 둘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사토가 경고했던 바로 그 저격수에게 3명이나 당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황급히 엄폐물 뒤로 숨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죽는 건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한자로 바꾸느라 잠깐 멈칫한 사이 결승전에서 패했습니다. 그 0.8초 동안 적팀이 우리 동선을 읽고 완벽한 크로스파이어를 깔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라운드를 져버렸어요. 15대 13으로 역전당하며 본선 진출 기회를 날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리플레이를 봤을 때 더욱 억울했어요. 적팀 AWP 사수가 정확히 0.7초 동안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0.8초 만에 경고했다면 팀원들이 미리 다른 루트로 돌았을 텐데요. 만약 2시 방향 저격수라는 6글자를 즉시 칠 수 있었다면, 변환 선택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채팅하는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환키를 누르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들이 쓰는 텍스트였습니다. 키읔키읔키읔, 기역기역, 이응이응 같은 글자들이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완전한 단어가 아니라 뭔가 분해된 것 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였어요. 히라가나나 카타카나를 쪼개서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글을 반으로 나눠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학생들은 글자를 마치 부품처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글이 어떤 구조길래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글 입력 방식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 한글 기초 영상이 수두룩했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변환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었어요. 틱톡에서 한글 조립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기역과 아와 미음이 만나 가미되는 순간이 마치 레고 블럭 조립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글자가 완성되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그제서야 대기실에서 본 키읔키읔키읔의 정체를 알았어요. 웃음을 뜻하는 자음만 연달아 쓴 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일본어 입력 로그를 분석해봤어요. 저격수 조심이라는 문장을 치는데 평균 23번의 변환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글로는 변환이 0번이었죠. 단순히 자모를 조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0.8초면 헤드샷이냐 빈총이냐가 갈립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24개 기본 글자로 수만 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변환이라는 중간 단계가 사라진 직관적 입력 방식이 게임에서 얼마나 유리할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변환 횟수 제로 대 20셋. 이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카, 너 게임할 때 타자 속도 때문에 답답한 적 없어? 점심시간에 미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e스포츠 패배 이후로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있지. 특히 한자 변환할 때. 왜? 미카가 도시락을 먹으며 대답했죠. 저는 키보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어 자판이었어요. 각 키마다 히라가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한글 자판 사진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와, 한글 자판 진짜 간단하네. 미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건 50음도 전체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게. 그리고 변환도 필요 없어. 제가 설명했어요. 자음 모음 조합하면 바로 글자가 완성돼. 미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마침 도윤이 우리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어요. 한글 연습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간단한 입력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H24 입력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한글 24자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셋이서만 연습했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임 동아리 부원들이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0명 정도가 모였죠. 한 달간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일본어 문장을 50음도 키보드로 히라가나로 입력한 후 한자 변환하는 방식과 그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을 번갈아 연습했어요. 예를 들어 저기 2시 방향에 있다라는 문장을 입력할 때를 보세요. 일본어로는 탁점 추가해서 가탁점 추가해서 지혜로 하나하나 쳐야 했어요. 그것도 에서로 탁점을 추가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로 변환해야 했죠. 한글로는 테키가 니진이 이루라고 썼어요.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은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 한자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발음만 읽어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띄어쓰기까지 되어서 어디서 단어가 끝나고 시작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는 달랐어요. 히라가나로만 쓰면 처럼 모든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저기고 어디가 2시 방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한자 변환이 필수였어요. 과으로 바꿔야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스톱워치로 시간을 쟀습니다. 처음엔 한글이 훨씬 느렸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주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준, 이거 봐. 미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한글로 쓰니까 3초 단축됐어. 실제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문장을 일본어로 칠 때 평균 8.5초, 한글로 칠 때 5.8초가 걸렸어요.
한자 변환 과정도 없고 탁점 추가 과정도 없으니까 확실히 빨랐죠. 50음도 키보드에서 를 하나씩 찾아 누르고 탁점까지 추가하는 것보다 티읕세 키읔키를 조합해서 태키를 만드는 게 훨씬 직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야, 준아. 너 요즘 왜 그러냐? 동아리 선배 야마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K-팝 가수라도 좋아하게 됐나?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우는 거 아니야? 다른 부원들도 킥킥거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왜 다들 한류나 K-팝 이야기만 할까요? 집에서는 더 심했어요. 아버지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시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상한 글자 당장 그만 써. 왜요? 더 빠르고 정확한데요. 빠르고 정확하면 뭐해? 일본 사람이 한국 글자 쓰면 되냐?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가게 매출이 한류 때문에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 젊은 애들이 다 한국 제품만 사고 한국 음식만 먹고 집에서까지 그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아들이 정체성도 없다고 할 거야. 정체성이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체성을 버리는 건가요? 말대꾸하지 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거 지워. 그날 밤 제 방에서 몰래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미카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난리 났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미카가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 이 속도 차이를 어떻게 무시해? 그날 오후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동일한 게임 상황을 가정하고 긴급 메시지 10개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일본어와 한글로 번갈아 쳐서 시간을 쟀죠.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한글 평균 5.2초, 일본어 평균 7.8초, 2.6초 차이였어요. 빠른 게 죄라면 우리만 천천히 하다 망하면 되는 건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우리가 숫자로 증명하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더 큰 실험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72시간. 정확히 72시간 만에 5만 건이 넘었습니다. 미카가 처음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컴퓨터실에서 키보드 소리가 따다닥거리며 울리는 가운데 미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준, 해시태그 H24 챌린지 어때? 뭔데 그게? 이름이랑 한 문장을 한글로 써서 올리는 거야.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지. 미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기획자다운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참여하기 쉬운 형태였죠. PIPTOK에 올려보자. 미카가 제안했어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미카가 자신의 이름 사토 미카를 사토 미카라고 한글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글로 쓰면 더 빨라요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스루멘 모토 하야쿠요라고 적었죠. 영상 마지막에 해시태그 H24 챌린지 해보세요라는 멘트를 넣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은 조용했어요.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조회수도 겨우 300회 정도였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올린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면서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수십 개였어요. 오, 이거 재밌다. 나도 해볼게. 한글 진짜 간단하네. 하루가 더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시태그 H24 챌린지 태그가 달린 영상이 1000개를 넘어섰어요. 각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한글로 썼고
또 다른 학생은 반 친구들 이름을 모두 한글로 적어보는 영상을 올렸죠. 심지어 선생님도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2시간째 되던 날 미카가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준, 이거 봐. 트렌딩 20위에 올랐어. PIPTOK 트렌딩 차트에 해시태그 H24 챌린지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여 영상 수는 5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참여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든 실시간 지도를 보니 47개 현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네. 도윤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면 언젠가는 제동이 걸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부정적인 의견도 보였어요. 왜 굳이 외국 문자를 써야 하나요? 일본 학생이 한국 글자 쓰는 게 맞나요? 이런 게 유행이라니 한심하네요. 미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숫자로 말하자. 조회수 말고 오류율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화제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였어요. 사람들이 한글의 효율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후기를 보면 비슷한 반응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변환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해요. 타자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확산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올 거였어요.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카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타자 속도 비교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 7시 58분. 카미야 교감의 메일이 전교생에게 일괄 발송됐습니다. 교내 계정 사용 관련 긴급 공지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교내 계정으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학교 공식 계정은 가나와 로마자 표기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해시태그 H24 챌린지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잖아. 완전 타겟팅 아니야? 점심시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PIPTOK에서도 공지가 올라온 거였어요. 학내 인증 계정의 외국 문자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카가 창백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해시태그 H24 챌린지 영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12개.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올린 영상이 312개나 삭제됐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도윤이 만들어준 H24 입력기가 크롬 웹스토어에서 삭제됐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정책 위반으로 인해 확장 프로그램이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방과 후 동아리실에 가보니 하시모토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준아. 동아리 활동을 2주간 정지해야 할 것 같다. 왜요? 교감 선생님 지시야. 최근 활동이 학교 방침에 어긋난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서 카미야 교감에게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10월 15일 오후 8시 23분에 발송한 첫 번째 메일의 답장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라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10월 22일 오후 7시 41분 두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데이터까지 첨부했어요. 한글 입력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10월 29일 오후 9시 15분 세 번째 메일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무응답이었습니다. 미카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회를 통해 공식 질의를 올렸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해시태그 H24 챌린지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준아, 미안해.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나도 계속하고 싶은데 선생님들 눈치가. 동아리 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마다 선배는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카미야 교감과 마주쳤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교감 선생님, 면담 요청 메일 보셨나요? 교감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학생이 학교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효율적인 입력 방식을 연구한 것뿐입니다. 입력 방식이 징계 사유라면 사전은 전과 잡지인가요? 교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더 말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더 나은 도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잘못된 건가요? 데이터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한글 입력이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곳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할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답답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면담은 여전히 불발이었고 동아리 정지도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와세 군. 뒤돌아보니 신도 레이였어요. 우리 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 입모양을 읽거나 자막을 봤어요. 해시태그 H24 챌린지 봤어요. 그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막 때문이에요. 한글로 된 자막이 훨씬 읽기 쉽고 정말 빨라요. 거의 동시에 써지니까. 레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일본어 자막은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어서 빠르게 지나갈 때 읽기 어렵다고 했어요. 반면 한글은 글자 모양이 일정해서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은 학생들한테 이런 연구가 꼭 필요해요. 제대로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2명이요. 32명. 레이가 말하는 숫자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해 줄 수 있는 난청 학생이 32명 있다는 거였어요. 실험해보고 싶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레이의 제안은 체계적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일본어 자막과 한글 자막으로 만들어서 이해도를 비교하자는 거였습니다. 교사와 보호자 동의를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레이가 직접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걸 강조했죠.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5분짜리 교육 영상을 2버전으로 제작했어요. 하나는 일본어 자막, 다른 하나는 같은 내용을 한글로 표기한 자막이었습니다. 32명의 난청 학생을 2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자막 버전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 내용 이해도를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자막 그룹의 평균 점수가 29% 높았습니다. 오답률도 현저히 낮았고요. 우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네. 미카가 감탄했습니다. 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걸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작된 게 접근성 학습권 백서 제작이었습니다. 12쪽 분량의 문서였어요. 레이의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모은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타자 속도 비교, 오류율 분석, 변환 횟수 차이, 그리고 접근성 향상 효과까지. 숫자로 말하겠다던 다짐을 실현하는 작업이었죠. 미카가 디자인을 맡았고 저는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레이는 접근성 관련 내용을 담당했습니다. 백서가 완성되자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연대였어요.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미카가 말했어요. 레이의 어머니가 첫 번째 협력자였습니다.
난청 학생 학부모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셨거든요. 백서를 보시더니 바로 이해하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었지만 점차 일반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아이도 타자 때문에 고생하는데 시험 시간에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2주 만에 학부모 대표 18명이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학교, 다른 배경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함께 3가지 요구안을 정리했습니다. 학내학외 개정에서의 다중문자 허용, 한글, 키보드 선택권 제공, 시험 수업 기록 보조 수단으로 인정.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였어요. 금지가 아니라 선택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식 전달을 위해 교육청과 PIPTOK 본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서와 함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라인 서명 운동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누군가 청원 사이트에 백서 내용을 올린 거였어요. 처음엔 하루에 100명 정도 서명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루 1000명, 이틀 후엔 2000명이 서명했어요. 일주일 만에 5742명이 서명했습니다. 졸업생들의 탄원도 211건이나 들어왔어요. 정체성은 과목이고 읽힘은 생존입니다. 2개 다 합시다. 서명 페이지에 올라온 어떤 학부모의 댓글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접근성과 학습권이라는 명분이 생겼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미카가 신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데이터로 말할 수 있게 됐어. 레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감 선생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학부모 대표들이 보낸 공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은 검토 중이라는 자동응답만 보내왔고 PIPTOK 본사는 아예 무시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레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 대표 18명과 저희 그리고 하시모토 선생님까지 모인 자리였어요. 비공식 모임이었지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학부모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론에 제보해서 기사라도 내보내야 해요. 다른 분도 거들었죠. 분위기가 점점 과격해졌어요. 학부모들의 분노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 하시모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위나 항의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요?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실험해서 누구든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미카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어요. 그래요. 시위 대신 과학적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학부모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이 고민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요? 첫째, 수업 시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폭력이나 욕설은 금지한다. 셋째, 같은 질문을 2가지 표기로 동시에 게시해서 반응 속도를 공개 측정한다. 넷째, 모든 결과는 학교와 플랫폼, 언론에 그대로 제출한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공개 실험입니다. 누가 더 잘 읽히는지 모두가 보게 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매일 정오와 저녁 8시 2차례에 걸쳐 전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도윤이 10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0일. 일본의 수도는? 오늘 요일은? 좋아하는 색깔은? 같은 자동 반응으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각 질문을 일본어와 한글 2가지 표기로 제시하고 질문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답변을 위해
키보드 첫 글자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밌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야. 미카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상품도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평균 타자 속도를 기록한 상위 100명에게 아마존 기프트카드 5,000엔씩 주기로 했어요.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주셨습니다. 첫날 정오. 시작 신호와 함께 게시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라는 질문이 두 가지 버전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10일, 다른 하나는 1 더하기 1은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읽고 일하고 답하려고 키보드를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동으로 측정됐어요. 상품 때문인지 참여자가 엄청났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집계 결과가 나왔을 때 참여자가 2만 명, 측정 데이터가 20만 건이었어요. 평균 반응 시간은 한글 1.8초, 일본어 2.4초였습니다. 한글이 0.6초 빨랐어요. 저녁 8시 두 번째 라운드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5만 명, 측정 데이터 50만 건이었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글이 일관되게 더 빨랐어요.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참여 신청이 들어왔어요. 47개 현에서 동시에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정오 라운드에 참여한 사람이 15만 명이었어요. 측정 데이터는 1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녁 8시에는 1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240만 건의 데이터가 쌓였고 32만 명이 실시간으로 측정에 참여했어요. 대시보드 화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대한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질문, 모든 라운드에서 한글이 평균 0.6초 빠르고 정확도도 높았어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나눠봐도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미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레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규모의 데이터는 처음 봐요. 하시모토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했구나. 240만 건의 데이터, 32만 명의 실시간 참여, 48시간의 전국 단위 실험. 이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2분, PIPTOK 공식 계정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멀티 스크립트 지원 정책 변경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내 인증 계정을 포함한 모든 계정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등 모든 언어의 문자 사용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사용자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존중하며 최근 공개 실험 결과를 반영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미카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준, 봤어? PIPTOK에서 공지 떴어.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해시태그 H24 챌린지 때문에 영상이 삭제됐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교육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린 소식은 실망스러웠어요. 공개 실험 결과를 검토했으나 현행 교육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된 거였습니다. 학내 기기의 한글 키보드 도입이나 시험에서의 사용 허용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레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플랫폼은 바뀌었는데 학교는 그대로네요. 하시모토 선생님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교육청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그래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PIPTOK 정책 변경 덕분에 다시 한글 입력 실험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H24 입력기도 다시 스토어에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어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공개 실험을 통해 240만 건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생긴 거였어요. 몇 주 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현의 일부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글 키보드 옵션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교육청과 무관하게 학교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나온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타자 속도 18% 향상, 오류율 42% 감소. 데이터는 일관됐어요. 방과 후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도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지역 방송에서 PIPTOK 정책 변경 소식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뉴스에 내 이야기 나온다. 어머니가 리모컨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학교 모습과 함께 공개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240만 건의 데이터, 32만 명의 참여자라는 숫자들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준아, 아빠가 처음에 반대한 거.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처음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미카, 레이, 도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각자 집에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어요.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교육청은 그대로네. 미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야. 레이가 답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다음 날 학교에서는 카미야, 교감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PIPTOK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여전히 학교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교감과 마주쳤을 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지켰고 소통이 쉬워졌습니다. 데이터가 증인입니다. 교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 온라인에서는 한글 입력을 사용하는 일본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PIPTOK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우리 편이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다던 다짐이 부분적으로 남아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0.8초 때문에 진 게임에서 시작해서 결국 플랫폼 정책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비록 교육청은 변하지 않았지만 씨앗은 뿌려진 셈이었습니다. 3일. 단 3일 만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PIPTOK 정책이 바뀐 지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오픈 스크립트 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글 사용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서로 표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양국 학생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공지를 올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 몰랐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서로 변환하는 툴킷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개발자, 디자이너, 언어학습자 모두 환영합니다. 첫날 가입자가 5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해시태그 H24 챌린지를 기억하는 일본 학생들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대거 유입된 거였어요.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SNS에 공유하면서 한국에까지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일본어 배우는데 이런 도구 있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일본어 발음 표기하는 거 정말 편해요. 한국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글 표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날 오후 6시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학생 6,200명, 한국 학생 3,800명이었어요. 도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늘어날 줄 몰랐어. 미카도 흥분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일부에서 언어나 문화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한글이 더 우수하다라거나 일본어가 더 세련됐다는 식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가 제안했어요. 예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번역할 때는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게시한다. 둘째,
특정 언어나 문화를 비방하지 않는다. 셋째, 실수를 지적할 때는 정중하게 한다. 넷째, 정치적 논쟁은 금지한다. 다섯째, 학습 목적임을 항상 기억한다. 규칙이 생기자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실제 도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팀이 만든 상호 표기 툴킷이었어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국어를 일본어로 표기할 수 있는 웹 도구였습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까지 분석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를 입력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와 좋은 아침입니다가 동시에 표시되는 시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47개 현에서 동시에 미섭이 열렸습니다. 우리 오사카 모임에는 80명이 왔어요. 절반은 일본 학생, 절반은 한국 유학생과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할 때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 학생들은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와세준입니다. 한글로는 이와세준이라고 써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일본어로는 킨민준 데스. 서로 웃으면서 발음을 교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미섭 결과를 집계해보니 기여자가 1024명이나 됐습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번역가, 언어학습자들이 각자의 재능을 나눠준 거였어요. 몇 개 학교에서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정책과는 별개로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 소통을 지원하는 방침이었어요. 학생들의 언어 학습과 문화 교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학생이 올린 댓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일본어 공부할 때 항상 어려웠는데 한글 표기 덕분에 훨씬 쉬워졌어요. 이제 일본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일본 학생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어요. 한글로 일본어를 써보니까 발음도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6개월 후 오픈 스크립트 랩은 5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번역과 학습 자료가 올라왔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양국 학생들 사이의 우정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미카, 레이, 도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도윤이 웃으며 답했어요. 0.8초에서 시작해서 5만 명까지 온 거야. 레이도 감회 깊은 표정이었어요. 데이터가 사람을 연결해줬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계는 지도에 있고 다리는 손끝에 있다. 우리는 다리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두 나라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된 거였습니다. 오픈 스크립트 랩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요. 언어는 경계가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일,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됐어요.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나가는 이와세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지금 일본 학생들의 디지털 소통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만 아는 글자였던 한글이 어쩌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말은 달라도 글자는 모두 같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한글의 과학성. 이것이 단순히 우리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소통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글의 이런 가능성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실화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배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